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발표한 그 시간 중에 가장 이른 시간에 발표하게 돼서 굉장히 상쾌하고 좋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마 교회와 이 지역주의에 대해서 여러 관점과 내용이 있을 텐데 저는 우선 오늘은 이제 제게 주어진 주제가 정치 사회적 지역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주제를 제가 이제 부여받았고,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에 좀 집중해서 그동안 뭐 있었던 논의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그래서 약간의 제 의견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들어가는 말로 이제 지역주의라는 것이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현재적 문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권에서 이제 항상 선거 시즌 때마다 화합과 통합을 얘기를 하지만은 어떻든지 간에 새로운 형식으로 지역주의를 다시 논의하고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주목할 예가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021년 7월 달에 당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영남 지역을 방문해서 과거 군사 정권이 지배 전략으로 영남의 상대적인 혜택을 좀 받은 경우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오히려 영남이 역차별 받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당시 이제 전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 국무총리와 설전을 나눈 경우가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시 호남 지역 응답자의 약 90%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이렇게 찬성한 반면에 대구 경북 지역의 50%, 또 부산 경남 지방의 44%는 기각 의견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주의는 단순한 선거 행태를 넘어서 이제 정치적 판단의 준거 틀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 역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균형 발전을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자 이런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실질적 계획 또 구체적 방안에서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인물 뭐 이렇게 표 같은 게 있습니다. 유인물에. 그래서 유인물 표를 보시면은 그림 미래 그 KBS 시사기획 창에서 이제 여론조사한 내용인데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제가 좀 포함을 시켜봤는데, 보시면은 그 영호남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이제 선거 정치인들의 선거 시기마다 등장하는 선거 운동에 이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선거마다 이 지역주의가 가장 중요한 그 선거 전략으로 또는 이제 그 정당을 위한 어떤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측면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지역주의를 정의할 때 가장 먼저 정의되는 것이, 본래는 이 지역주의라는 것이 그 영혼한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하고 주변의 갈등, 중앙 권력과 주변 권력 간의 정치적 갈등이 보통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의 지역주의는 이런 전형적인 지역주의와는 굉장히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역주의는 중앙에서 그 지방 권력, 지역 권력이 이탈하려는 측면보다도 누가 중앙 권력에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그 지역주의가 나타나는 그런 지방 간의 오히려 경쟁적 구조 속에서 중앙으로 가려는 어떤 몸부림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지역주의라 말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지역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지역주의를 지역 감정 또는 이제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후진적인 문화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런 지역주의 형성과 문제의 어떤 한국적 배경을 확인하는 작업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린 큰 틀에서는 그 지역주의의 어떤 배경적 상황, 뭐 역사적 배경이 됐든 경제적 배경이 됐든 정치적 배경이 됐든 이런 배경, 그리고 지역주의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역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이제 이 정도 한 세 꼭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역주의의 배경과 원인을 말씀드릴 때 첫 번째로는 이제 역사적 배경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많은 지역주의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주의 갈등의 원인을 삼국시대까지, 조선시대 삼국시대까지 소급해서 현재의 지역주의 배경이 된다 이렇게 꼽는 분이 있으신데, 사실 이게 이제 많은 그 연구자들이 들여다 보니까
백제와 예를 들면 신라 간의 어떤 지리적 영토가 과연 현재와 같았으냐 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 현재와 굉장히 불일치하다.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백제 같은 경우에 영토적 위치는 그 지금의 호남이 아니라 오히려 충청과 경기 지역 훨씬 더 위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현재 것과 매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후백제 같은 경우도 이제 경쟁했던 지역이 오히려 신라라기보다는 고려와 경쟁하는 그런 태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매칭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연구의 결과들이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1971년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에 박정희와 김대중 대통령의 대결을 신라 대 백제의 대결로 묘사하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는 신라에서부터 이어져 온 차별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그 계속해서 선거의 시 구호로 등장하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선거적 국면마다 역사적으로는 지역주의와 그 고대에서부터 연결되어 오는 관점이 굉장히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되는 자원으로는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적 배경보다는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뭐 예를 들면 45년 이후, 48년 이후의 건국 이후에 현대에 들어와서 선거가 이 지역주의와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선거도 좀 자세하게 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1963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 당선된 그 시점에서 당시의 지역주의 그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역의 연고주의 경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전북과 전남의 지지율이 전북이 54% 그리고 전남이 62%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남에서의 박정희 지지율보다도 전남이 높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영호남 갈등으로 인한 그 대선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높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인물 선거가 가능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1967년도 제6대 선거에서 보시면은 박정희 대통령 영남 지지율이 이전 대선에 비해서 10% 상승한 반면에 호남에서는 10%큰 지지율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당시 윤보선 대통령이 이제 호남 푸대접론 이런 것들을 그 윤보선 대통령 후보가 호남 푸대접론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적중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영호남 균열의 구조화된 계기는 연구적으로 봤을 때는 1970년 1년도 제7대 대통령 선거를 들고 있습니다. 이때 영남 출신 박정희 후보와 이제 호남 출신 김대중 후보가 맞붙은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영남에서 지지를 받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에서 60% 이상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이 영호남이 분리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당시에 그 굉장히 그 지역 주장 발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국회의장을 지냈었던 이호상 그 국회의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라 이후 1000년 만에 나타난 박정희 후보를 다시 뽑아서 경상도 정권을 세우자. 쌀 속에 뉘가 섞이면은 밥이 안 되는 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표가 섞이면은 밥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영남 사람들이 박정희를 지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후보 지지 선언 유인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단결하자. 나는 경상도 사람이 끄는 차도 안 탄다. 이런 그 유인물이 이제 뿌려지면서 굉장히 이제 지역 감정이 조장되는 그런 발언들이 아주 뭐 세간에는 호남 사람 다 되면 영남 사람 다 죽는다. 반대에는 영남 사람 당선되면 호남 사람 다 죽는다. 이런 것 문구도 많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후 지역주의는 이제 13대 14대 대통령 선거를 지나면서도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또 이제 지역주의가 이제 공고화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주영 후보가 강원도 나오면서 정주영 후보의 강원도 지지율이 30% 이상이 된 것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호남 갈등이긴 하지만은 인물이 충원된다면은 그 영호남을 벗어나서 뭐 강원이나 충청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지역주의가 더 강하게 등장할 수 있었다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정치 엘리트 또 행정 엘리트의 정치적 충원도 이 지역주의를 구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한국 사회의 문제를 꼽을 때 지역 지배 엘리트 이런 문제가 표출되는데 이 문제는 바로 이제 삼김 체제로 이끌어지는 정치 문제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삼김 체제로 이어지는 지역당이 등장을 하고 이 지역당에서 지역주의 그 지역에 해당되는 출신의 그 정치가들이 맹목적으로 그 지역당의 삼김을 추정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지역에 관련된 정치 엘리트들이 등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실제 이제 지역을 넘어서서 행정 엘리트 충원 과정에서도 지역적 편중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표 2를 보시면은 그림 이 표를 2를 보시면은 1963년부터 1990년까지 장관 차관의 지역 출신을 이제 그 수치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영남 출신이 전체의 35.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 지역이 16.9%, 호남 지역이 11.3%, 경남이 그 15.8%, 그리고 경북이 20.1%죠. 그래서 이럴 경우 이 정도로 영남 그 경북 경남 출신의 그 행정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엘리트의 충원의 불균형 문제는 이제 단순한 이제 인사 문제를 넘어서 당시 얼마나 특정 지역들이 정치에서 또는 행정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당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뭐 중요한 어떤 그 장기적인 그 데이터의 그 표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배경 중에 이제 마지막 요인은 영남 중심의 경제 정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의를 강화한 중요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이 이제 지역 간에 불균형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게 된 가장 이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던 박정희 정부의 1970년대 중화공업 정책, 육성 정책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울산, 포항 등지 그 영남을 중심으로 이쪽의 산업단지와 항만, 도로망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산업 거점을 이쪽에 세운 것이죠. 그리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영남 그리고 남해권에다 이제 제조업 중심의 핵심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구축되면서 영남은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경부축 중심의 경제 정책이 세워지게 되는 과정이 있죠. 반대로 호남은 이런 내용들에서 이제 경제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예를 들면 경제 성장이 더디게 되고 청년이 유출하게 되고 농촌 인구 감소화되는 것들이 점점 더 이제 그 가속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의라는 것이 문화적 감정이 아니라 어떤 경제 정책의 불균형에 대한 정치적 불만이 이제 축적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이렇듯 긴 틀에서 보시면 선거 전략의 결과 그리고 엘리트 충원 구조 그리고 지역 편중의 경제 정책이 상호 결합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지역주의를 공고히 하는 그런 중요한 구조가 형성이 되어 왔다라고 어떤 지역주의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 현재적인 지역주의의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지역주의의 가지고 있는 현재적 문제는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릴 때 그림 3에서 보여지듯이 보여지면 과거에는 2000년대 1980년대나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주의를 관련된 그 사람들의 문제 의식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지역 주민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 같은 걸 많이 지역주의 문제다라고 사람들이 지칭하고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지역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의를 이제 선거에 보다 쉬운 어떤 전략으로 등장시키고 정치적 해결을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지역주의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주의가 굉장히 심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한 근 10년에 목도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2016년도에 당시 총선에서 이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전남 순천에서 당선이 되고 또 정운천 후보가 전북 전주에서 당선이 되면서 이 호남 지역에서 그 지역 구도가 균열되는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당시에 이제 그 김부겸 그 후보가
그 영남 쪽에서 당선이 되면서 이런 대구에서 당선되면서 이런 그런 지역 균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바람이 불었었죠. 근데 하지만은 2020년 총선에서 다시 호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고 영남 지역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대부분 의석을 취하면서 이런 지역 균열이 다시 이제 봉합되는 그런 차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의 균열이 아주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2024년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상황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지도를 봤을 때 색깔이 딱 갈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더더욱 공고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역주의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이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흥미로운 점이 지역주의가 이게 지역주의의 강화 현상, 심화 현상이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영남의 경우에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 민주당의 영남의 대선 득표율은 2002년에 25.8%였고 2024년 가장 최근의 총선에는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영남 지역에서 37.9%까지 거의 40%까지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호남 지역 이에 반해서 호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지지율이 평균 총선 평균 11.2%, 대선 평균은 6.8%입니다. 이제 90% 가까운 지지도가 이제 그 민주당 계열에 몰리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영남과 호남의 그 지역주의의 심화도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디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호남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측면들, 그리고 이제 보수 정치권에서 이런 그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발언들이 그 때때마다 한 번씩 있어오는 그런 발언들, 그리고 또 애초에 그 경쟁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계열의 그 의원들이 보수 정당 인재들을 진입시키지 않는, 또는 이제 스스로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악순환되면서 이런 그 호남의 어떤 빗장 지역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난 특징 하나는 서울 중심성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의 현상은 분명히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로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큰 이제 문제인데, 이게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현재의 단순 다수제 선거제도 하에서는 이런 극한 대립이 무한 반복되면서 중앙의 결정에 따라서 지역은 이제 한쪽 지역이 다 싹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선거에 나타나면서 이러한 독전 현상이 과도하게, 그러니까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 구조 속에서 갈등에 계속해서 서울의 권력, 서울의 자원들을 어떻게 하나라도 더 가지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어떤 정치적 권력들이 모이면서 서울 그 집중 현상이 더욱 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권은 이러한 구조를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경쟁 또는 소외 의식 이런 것들을 자극하면서 이 서울 중심성을 강화하는 측면들이 유지되고, 그것이 이제 지역의 정치적 기득권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전통적인 영호남 대결이 조금 약화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면은 오히려 이 지역주의가 영호남 지역주의를 넘어서 서울과 이 전 지방을 대립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 불이익 그리고 소외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그 키워드로 등장을 하면서 서울대 전 지방의 양극화 추세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해보면은 우선 이제 뭐 제가 여기서 뭐 새로운 비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있는 좀 우리가 논의되어 온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 중심성이 극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제 같은 지역 출신을 더 많이 서울로 보내서 서울 중심성이 더욱더 강화되는 이 지역주의 핵심적인 고리를 어떻게든지 깨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스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서울 중심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지역 갈등 해소 담론이 실질적으로 이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 해체를 위한 극복 방안 같은 거 좀 더 논의가 돼야 되고, 뭐 제가 새롭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지만 큰 방향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서울에서의 집중되는 행정을 분산시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원 배분과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지역에 대한 정책 결정 구정을 서울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작동해야 하는 그런 방식들이 더 많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뭐 세종시에 서울 오고 가는 공무원들 버스 없애는 그런 문제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제 신문 보니까 그렇게 버스가 없어지니까 이 일선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뭐 차비를 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로 가게 하는 방법 또는 이제 뭐 주말에 체류하는 체류비를 지원하는 그런 논의들이 실제는 그런 이제 그 이슈들이 있어서 오히려 애초에 미리 세종으로 이사 갔었던 그런 이제 그 공무원들에게는 역차별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있어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의 과도한 기능 분산이라는 것이 기존에 쌓아왔던 어떤 인프라 구축을 다시 이제 해치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중심성 완화라는 것은 굉장히 논의를 좀 많이 거쳐야 되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죠. 이거 뭐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단순다수제 선거제도화에서는 예를 들면 선거에서 2등하거나 3등한 사람들의 표는 거의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승리 가능한 지역에만 자원을 집중하고 또 이렇게 계속되면서 지역주의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일단은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해서 이제 뭐 꼭 1등을 안 했더라도 2등이나 3등을 했더라도 이제 뭐 선거구가 클 경우에는 이제 그 후보가 이제 뭐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제도 지금 같은 비례대표제를 넘어서서 권역별로 각 지방별로 비례대표제를 더 확산시켜서 이제 지지 정당이 명확한 정당이 지역에 일을 하더라도 다양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산을 시키면서 그 지역에서 해당의 그 우호 정당의 후보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죠. 지역별,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확산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 개혁은 이제 한 정당이 그 지역의 열세 정당이라 하더라도 이제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더 많은 어떤 그 열의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호남의 어떤 지역주의의 빗장을 걸어 잠근 모습 이런 모습들에도 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또는 이제 제도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보다도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님이 논의한 부분들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보수 정당의 호남 지역 접근은 단순히 영남의 표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호남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처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한국의 지역주의 구조를 진심으로 완화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간단히 말해서는 호남의 어떤 보수 정당 지지의 부재 문제를 호남의 문제라기보다도 이 보수 정치의 어떤 성찰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면서 이제 진정한 화합의 그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모습에서 첫 단계를 걸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에 더해서 지금은 제가 뭐 여러 현재적인 문제 해결 방안들을 말씀드리지만은 여전히 문제가 더 복잡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호남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호남 지역의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수도권에 대해서의 어떤 영향력은 더 집중되고 이것이 특별히 위험한 이유는 과거의 영호남 간의 지역 갈등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었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영호남에 대한 인구 지방에 대한 인구의 감소와 서울에 대한 인구의 증가는 본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문제를 이 영원한 갈등을 넘어서서 거의 모든 문제가 이 지역주의 문제로 포괄되고 그로 인해서 이 갈등이 더 큰 차원으로 폭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이런 구조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인식적 평양성이 더욱더 이제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지역주의가 완화되기보다도 감정적으로 더 극단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 제가 이제 굉장히 불안한 요인들, 위기적 요인들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정치학에서 국제 정치학에서 이 리저널리즘이라는 것이 그 갈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정치학에서 국제 정치학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주의라는 개념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행위자들이 공동의 이해관계, 상호 의존을 통해서 보다 협력과 통합을 이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그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예를 들면 유럽연합이라든지 나프타라든지 이런 국제적으로 중요한 기구들이 이 지역주의 기초에서 단위 간의 갈등을 통합시키고 규범과 절차를 제도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우리 역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여러 이제 불안성이 높아지는 국제사회의 측면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를 들면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우리의 지역보다도 훨씬 더 그 지역 간의 예를 들면은 뭐 프랑스와 뭐 루마니아 이런 그 뭐 국가 간의 일대일 비교는 그렇지만 훨씬 더 지역적으로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차이성이 큰 국가들도 유럽연합 안에서 통합되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목도해온 사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남의 나라의 어떤 뭐 이런 일 보듯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주의의 갈등들을 어떻게 지역주의란 개념 자체를 설정하고 또 그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협력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외 사회를 통해서 또는 이제 국제정치적 사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다시 논의할 때 이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